modo di abbiamo proprio no? Nel senso, cioè, c'era 이런 사람도 욕하는 분이 깨리를 내가 지금보다 보여드립니다. 이번 축제 자세라는 이용님께서 예스니 대성이나 육제적으로 냉동과 정기적인 양태로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미입니다. 이번 주가 또 그 중간고사 주여서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바쁘실 것 같고 그랬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연구실 학생분들도 같이 좀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몇 명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박사 석박사하고 지혜준 선생님, 석사의 정소희 선생님, 그다음에 애비, 그리고 이제 안민정 선생님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는 사람들도 있네요. 네, 기억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저희 이 바쁘신 와중에 매주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해주고 계신 학생님과 부학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매주 참석은 못했지만 한 절반 정도 왔었던 것 같은데요. 매주 이제 교수님들 하시는 다양한 연구 분야를 솔직히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소개를 받을 수 있어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제보건 연구실에서는 그 의료집단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질병 부담의 분포도를 확인을 하고 또 특히 재개발 국가에서 이런 질병 분포 양상을 결정짓는 사회적인 결정력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주로 다루고 있고요. 오늘 발표는 이제 SDG 달성을 위한 국제보건 데이터 기반 정무정책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아마 이 발표를 제목을 제출할 때가 하기 전에 방학 때 아직 좀 의욕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렇게 좀 거창하게 발표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연구는 훨씬 더 소박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그 SDG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또 거론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건강과 보건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SDG를 빼고 제 연구를 소개하기가 어려워서 먼저 SDG 간략하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DG 같은 경우,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님,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유엔 국가들이 모두 다 같이 우리가 2030년까지 이행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이제 놓은 그런 성사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인 어떤 평화와 지속 가능한,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적 발전,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SDG 이전에는 그 수천 개발 목표라고 밀리언 디벨롭먼트 골스라고 또 있었고요.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진행이 되었었던. 근데 MDG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이 대부분 다 중저소득 국가들의 문제들, 빈곤이나 그치만 기아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집중이 굉장히 컸다면 2015년부터 이제 유행을 시작하고 있는 SDG 같은 경우에는
중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고소득 국가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속 가능한 이제 경제 발전뿐만이 아니라 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 격차나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도 이제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 그 타겟에는 총 10가지의 목표들이 있고, 또이 내에 세부적인 목표가 있어서 총 170여 가지의 목표가 사실은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시면은 뭐 첫 번째는 뭐 빈곤 색치나 굶주림 없애기, 또뭐 딥하ken 웰빙과 관련된 지표들도 있고, 타겟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질적인 교육, 젠더 이퀄리티, 그리고 깨끗한 환경과 식수,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환경 보호와 관련된 타겟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특히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SDG를 소개를 드릴 때 MDG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중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고소득 국가들도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 해보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건강 관련된 SDG 타겟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2023년이니까 한 절반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저희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 이 SDG 목표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간 평가를 받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건강 관련된 지표들에 있어서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국가들이 여전히 좀 많이, 프로그레스가 좀 필요한 국가들, 그리고 또 초록색, 한국을 포함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그래도 비교적 이제 잘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아프리카나, 뭐, 남아시아나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저도 오늘은 이제, 이런 지역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SDG 타겟 중에서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동 건강, 아동 영양 상태, 그리고 조기 발달, 이런 아웃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된 부분은 물론 뭐 아동 건강, 아동 영양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 인구집단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책 2세, 책 5세에 굉장히 많은 또 발달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성인기까지의 건강까지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 어떤 건강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후 저희 이제 휴먼 캐피털 디벨롭먼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경쟁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이제 인적 자본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책 2세에서 5세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서 저는 이제 이때 건강 아웃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SDG 타겟을 보면은 이제 SDG 타겟 이 안에 모든 그 상태의 어떤 비주를 이제 해결해보자. 특히 이제 아이들에 있어서 malnutrition을 없애보자 하는 타겟과 SDG 타겟에서는 이제 5세 이전 가정 살인율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타겟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행하고자 하는 목표는 예를 들어서 2030년도까지 아동 사망률을 이제 1000명의 신생아당 25명까지를 줄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국제사회가 같이 그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SDG 달성 기간까지 한 7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면은 아동 사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500만 명 아이들이 이제 5세
이전에 상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38명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SDG 목표 타깃이 1000명당 한 25명으로 줄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국가를 가서 보면은 이제 2배 이상 넘는 훨씬 높은 수치의 사망률을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망의 원인을 보면은 정말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뭐 패스라든지 아니면 설사병으로 인한 디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급심한 언더뉴트리션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는 건 답답한 현실입니다. 언더뉴트리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뭐 한국의 교수국가들은 너무 과다가 문제가 이제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6천만 명의 5세 이전 아이들이 영양 실조를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총 한 5명 중 1명들로 여전히 굶주림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언더뉴트리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지표가 아이들 키랑 눈물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WHO가 권장하는 각 나이대 생활동안에 도달한 그 생존 곡선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이제 언더뉴트리션이라고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키가 나이대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경우는 스턴팅 그리고 눈물과 키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경우도 이제 언더웨이트 그리고 키에 비해서 눈무게가 너무 작게 나갈 때도 웨이스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턴팅 같은 경우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nutritional deficiency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웨이스팅 같은 경우가 좀 더 단기간적으로 어큐트한 form of malnutrition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지표를 제가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2030년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거기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프리시션을 가지고 이 문제 방법을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프리시션 퍼블릭 헬스라고 요새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이 프리시션 퍼블릭 헬스의 패러다임을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포퓰레이션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터벤션을 이제 제공하는 것. 프리시션 퍼블릭 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패러다임에 맞게 제가 생각하는 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포지션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포퓰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장 그 필요한 니즈가 있는 그 포퓰레이션 좀 정밀하게 디파인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이런 영양 상태나 관계에 있어서 결정 요인들이 당연히 너무나도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하는 리스크 팩터들은 무엇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인도 사례를 보면 인도같이 이렇게 큰 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자원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실비를 다니면 정말 리스크가 좀 큰 곳들을 이제 예측 모델링을 통해서 가고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각에 있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을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마 이후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 있으시면 좀 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 성과 언더뉴트리션에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하고 저희가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포지션은 이제 어느 시기에 어느 연령대 어느 나이대의 아이들의 성인과 언더뉴트리션이 가장 좀 많이 밀집되어 있나 그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연구들을 몇 가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자세히는 좀 스킵을 하는데 이제 일단은 중저소득 국가들에서 국가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하게 되고, 첫 번째는 이제 요새 이전에 사망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신규직 퍼센티지를 사용해서 그 주변 연령대마다의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뉴트리션 지표 중에 하나인 웨이스팅도 마찬가지로 어느 연령대에 좀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연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는 거는 77개국의 중저소득 국가의 이제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요새 이전 사망률이 신생아 천명당 지금 67명으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국제적인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그쵸 수치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훨씬 더 높은 것들도 이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신생아 니오네이터 기간, 7세 한 달, 그리고 한 달에서 23개월, 그리고 24개월에서 59개월 기간으로 나눠서 이 아이들의 그 사망 기간을 봤을 때, 한 43% 정도가 이제 책 한 달에 일어나고, 합쳐서 봤을 때는 81% 정도가 책 2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거는 지역별로 봤을 때, 또 국가별로 봤을 때,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 빨간색 부분이 훨씬 더,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더뉴트리션의 퍼포먼스를 볼 때에도, 저희가 이제 이세 이전, 그리고 이세 이후의 웨스팅 퍼포먼스를 이렇게 각각, 흰색, 파란색 네모, 그리고 핑크색 모양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94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지금 13%의 이세 이전에는 13%의 아이들이 언더뉴트리션을 경험하고 있고, 이세 이후에는 이제 8%로 다소 좀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드니스 레이시오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이제 이세 이후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언더뉴트리션은 34%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빨간색 라인 빗점으로 해서 봤을 때 저희가 지역별로도 그렇고 국가별로도 그렇고 해서 봤을 때 몇 개의 어떤 외부적인 케이스 말고는 전부 다 언더뉴트리션이 좀 이전에 이렇게 몰려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분석의 결과가 좀 해석될 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 2년 그리고 임신 기간까지 합쳐서 포스트 컨센더스라고 하는 이 기간을 굉장히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덜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좀 전염병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크리티컬 피리어드의 건강 적절한 어떤 그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의학 쪽에서 또 아니면 발달과학 쪽에서 나온 근거들 같이 살펴보면은 이 인생 이전의 아이들 중에서 적절한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건강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그 브레인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첫 2년, 첫 5년 동안에 우리 여러 가지 뇌에서 센서리 디벨롭먼트, 또 language development, 그리고 cognitive development 이런 중요한 발달들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불건강한 상태, 특히나 중요한 뉴트리션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들의 이런 뇌 발달이나 인지 발달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그 irreversible한 consequence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이후에 비교해 봤을 때 이제 IQ 레벨을 포함해서 이런 cognitive 레벨뿐만 아니라 educational outcome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제 활동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도 더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그 기간, 발달 기간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아동 사망률이나 아동 그 영양 실조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어떤 그 조금 더
더 타겟팅이 된 어떤 접근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 유니세프 연구팀이랑 같이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 이 점을 가등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히나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2세 이전의 아이들을 좀 타겟팅을 해서 이런 인텐시브한 어떤 그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그 아이들 컨센트레이션 상태에 있어서 중요한 리스크 팩터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이제 살펴봤을 때 이 질문에 있어서 배경은 저희가 이제 보통 아이들의 건강 건강 뉴트리션을 얘기를 할 때 기존의 국제보건 연구나 국제보건 사업들은 굉장히 그 근사한 요인들 리스크 팩터들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확실한 리스크 팩터는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보조제를 배포하는 거라든지 엄마들에게 이제 모유수유를 권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설사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디하이드레이트 되지 않도록 노월 의학적인 치료제를 이제 준다든지 근데 이런 식의 접근법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펀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게좀더 이제 단기적인 그 어떤 그, 그 세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아이들이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런 전염병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됐고 이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결정 요인들을 같이 생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스트럭처한 이제 리스크 팩터들은 저희가 사회 경제적 지위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를 중에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은 유니세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문제 이번에 컨셉션 그 에서 보면 모든 건강 이제 결정짓는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모 근접한 결정들인데 언더라인 카즈 원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서브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변수들 직접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변수들을 먼저 취합을 했고요. 그리고 근접한 요인들에 있어서는 다이버시티라든지 모유수의 여부, 발견은 에이서퍼멘테이션, 바이오바이스트 이런 것들을 그 질병과 관련된 변수로는 백시네이션을 받았는지 그리고 바이올러나 이제 다른 전염병 또그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한 케어를 받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합을 했고 또 언더라인한 컨센스를 봤을 때는 세계 경제적 지위를 이제 가구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웨어스 인덱스, 여성의 교육 수준, 그 여성이 18세 이전의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여성의 그 엄마의 신체 능력을 이제 봤고요. 좀 더 환경적인 부분으로는 깨끗한 식수나 아니면 위생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집에 그리고 인도 에어폴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고 또 그 헬스 서비스 접근성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 가족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뭐 피임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접근이 있었는지 또 산전 태클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출산 당시에 이제 의료시설에서 분만을 하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여러 다양한 그, 그 변수들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는 지금 14만 명 가까운 아이들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14만 명 가까운 아이들의 대상을 확인했을 때 이게 데이터가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중요하게
나타난 이제 지표들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여성의 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교육 수준, 그리고 지금 현재 저체중 상태인지, 그리고 그 가구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에어 퀄리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그 여성의 키, 그러니까 엄마의 키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팩터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 물론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겠죠. 키가 좀 작은 엄마들이 더 작은 아이들을 갖고 또 그 아이들이 그렇다 보니까 키가 그 정상 곡선 발달 곡선에 있어서 좀 더 왜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네틱한 컴포넌트가 물론 크겠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 면적 속에서 엄마의 키가 예를 들어서 145cm보다 더 작다라는 거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엄마 또한 어린 시절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런 성장 부진을 겪은 상태라고 저희가 또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성의 교육 수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잡히는데요. 이거는 국제부분에서 너무 잘 알려졌듯이 엄마 그 교육 수준이 지금 인도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여성들 중에서 20, 30% 정도가 아무런 포멀 에듀케이션을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이 엄마들이 어떤 뉴트리스, 그런 건강 정보와 같은 것들을 잘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하고 이런 그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전반적인 어떤 경제적 수준 하나의 지표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여성들의 어떤 그 권력 소셜 스테이터스와 갈등 이제 이런 지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이런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다음에는 35개 국의 이런 비슷한 지표들에 있어서 볼 수 있는 35개의 국가들의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붙여서 확인을 해봤을 때 컨시스턴트하게 동일하게 이제 엄마의 키와 에듀케이션, 학습, 웰페어, 그리고 현재 저체중 상태, 다이어터리 다이버시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중요한 리스크 팩터들로 잡혔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 지금 여기 Y축이 국가 35개 적발적인 국가들이고 X축이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결정 요인들인데 이 중에서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열심히 보시면 동일하게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좀 더 중요한 지금 요인들이 붉은색으로 컬러코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잡혀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는 유니세프랑 같이 진행을 했었던 연구 중에 일부분이고, 또 이 외에 다른 연구들이랑 같이 총합해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국제 부분에서 아이들 어떤 영양 상태 관련된 인터벤션 시험하고자 할 때는 이런 뭐 백신이나 아니면 그 보조식품제를 배포하는 거와 같은 이런 특심한 그 리스크 팩터를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서비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SDG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SDG 건강과 관련된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든지,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식수와 위생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결정 요인들과 관련된 토픽들을 저희가 융합적으로 같이 좀 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이제 이런 연구실 선생님들 이제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제 최근에 같이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여성들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얘기를 할 때 여성의 교육 수준까지 이제 많이 봤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성들이 어떤 더 큰 사회적인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런데 얼마만큼 디시션 메이킹 파워가 있는지, 또 이 가게 내에서 일어나는 플레이들과 같은 데 어떤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의 인플루언스와 관련된 변수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의 그 영양 상태나 또는 아이들의 이런 그 아플 때의 엄마가 어떤 식으로 홈스킹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젠더 이퀄리티와 또 이제 그 SDG에서 말하는 건강 불평등의 해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결과를 추가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소개만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정밀한 지오데스 콘텐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백제만과 이제 어떤 질병 부담의 증포도 이런 거를 하고 대부분 국가 수준에서 어떤 그,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제 지금은 그 국가 내에서도 여러 주요 지리적인 단위에서 그 보건 생산자 지표가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는 이제 또 공교롭게도 점심을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스테이트 디스트릭트, 우리나라 11개 단위와 같은 이런 큰 스테이트 단위, 36개의 평균선 구역과 이제 640개 그 아래에 있는 디스트릭트 레벨이 있는데 이 두 팀에서 지금까지는 그 이런 보건 지표들이 많이 그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도 같이 이런 큰 국가에서는 이 디스트릭트 수준만 하더라도 돈만 몇몇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것이 질병 부담이 높다, 낮다를 판단을 하기에는 좀 너무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또 얼마만큼의 그 소규모 단위 간에 좀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도에 이제 22만 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스테이트 단위, 디스트릭트 단위,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조금 더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 이렇게 같이 좀 고려를 해서 멀티레벨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아이들 그 언더 뉴트리션 아웃컴과 관련해서는 적게는 40%, 많게는 뭐 60%그 베리에이션이 이 소규모 지역 단위로 인한 것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많이 고려했었던 스테이트 단위나 스테이트 단위나 아니면 스테이트에 나와 있는 디스트릭트 단위는 사실 이제 그 정책적인 대응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는 좀 부적절한 단위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그 봤고요. 실제로 가까운 디스트릭트 내에서도 그 평균 수치와 이제 그 디스트릭트 내에서의 이제 그 분포를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그 큰, 같은 지역, 같은 디스트릭트 내에서도 그 소규모 지역 단위마다 굉장히 그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안에서 정밀한 타겟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이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큰 행정구역에서의 어떤 그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그 소규모 단위에서의 이제 그 지표 산출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소규모 지역 단위를 얘기를 할 때 60만 개의 지역 단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만 개 그 지역 단위에서의 건강 상태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개, 여러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우선 그 아이들 키워 능력과 같은 건 영양 상태 관련된 지표가 있는 2만 명의 텍스트 페이지가 있는 서빙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2만 개의 채널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고 싶은 60만 개의 이제 빌리지 데이터. 그 빌리지 데이터는 이제 건강 관련된 지표는 없고요. 그 대신 인도 센서스 통계로 이제 잡힐 수 있는 한 200여 가지의 의도적인 요인들, 그리고 아니면 뭐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어떤 그 어베이비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서 이 코스트 포인트와 이 빌리지 포인트를 매칭되는 애들이 있으면 이 아웃컴과 그리고 이 우리가 그 예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피처들 이 매칭이 되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매칭 요원을 만들어서 나머지 이제 60만 개의 지역 사회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기본 데이터를 링크하는 데 중요한 건 GPS 데이터, 그 GPS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브 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아주 정확한 GPS 로케이션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조금 어나니티를 위해서 좀 약간의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5km 정도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버퍼를 만들어서 이 버퍼 안에 실제 빌리지가 이제 오버래핑 되는 얘가 이제 실제 어느 빌리지에서 온 클러스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버퍼를 만들어서 이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포인트가 총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한 여덟 개 정도의 빌리지가 포텐셜리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머니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원투원 매칭이 되는 소수의 그 표현을 가지고 프로젝션 모델을 완성을 시켜서 저희가 세마시프가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나머지 이제 59만 개의 빌리지에 있어서 아동 영양 상태가 지금은 어떻다라고 이제 예측 모형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여기서 크게 보실 거는 그냥 지역 내에, 한 스테이트 내에, 디스트릭트 내에, 아동 영양 실조 좋고 안 좋은 지역들이 굉장히 이렇게 믹스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그,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넘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공시 레벨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책 단위들, 인도에서의 주요 정책 단위들에 이거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또 작업을 하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와 빈번명들을 사용해서 뭐 지역 단위나 아니면은 그 여러 신고들 정책 단위에 있어서 20여 가지의 SDG 지표들을 이제 그 산출해내는 작업을 데이트 재단에서 환경을 받은 인디어 파스 인사이트라는 프로젝트 일부분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기 전에 한 번째에서 이제 표준공무원으로 있을 때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선생을 플라이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잘 돼서 지금 그래도에 와서도 계속 한 이제 3, 4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산출하는 이런 그 SDG 지표들을 가지고 지금은 웹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자들 또 정책 위반자들이 각 소규모 지역과 그리고 주요 정책 단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그 건강 그리고 사회적 결정론과 관련된 SDG 프로젝트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리소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너무 길었나요? 저희 이제 여기 같이 와 있는 저희 연구실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계급 분리가 되어 있는 사회였고, 1950년대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제 오히려 어긋났던 소수 집단들에 있어서 좀 더 우대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가 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카스트 제도를 인한 사회 불평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큰 문제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 형식으로 있지만 모든 국가에 있어서 그런 어떤 여러 다른 집단들과의 어떤 그 불평등이 있는 그런 요인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카스트였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뭐 인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의 형식으로 있는 건데, 그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같은 카스트 내에서도 이런 여성들의 그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은 그 엄마의 키나 아니면 이런 다른 인권과 관련된 그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카스트 내에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런 그 여성의 어떤 그 특성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그거랑 독립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기는 한 부분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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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네, 네. 인도뿐만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에서 헤어 패실리티 액세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그런 그 헤어 패실리티 접근을 했지만 그 퀄리티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배리어가 많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서는 여전히 차박하고 1시간, 2시간을 가도 헬스센터 접근할 수 없는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좀 답답한 거는 그런 데이터들이 그렇게 잘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런 웹을 만들 때에도 그런 특성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은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몇십 가지 우리가 이제 건강 지표와 사회적 결정 요인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한 결정으로 계속해서 잡히는 문제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그 원인을 다시 들어가 보면은 그런 퍼실리티의 부재가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실종 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구당 그 해외 퍼실리티가 몇 개가 있는지 이제 이런 정확한 지표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서 좀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리스펙터 붙을 때 제가 이야기해왔던 거의 개인 단위의 리스펙터, 지역 단위의 리스펙터 것 같아요. 물론 개인 단위랑 지역 단위는 데 겹치는 부분이 네, 있지만 본질적으로 뭔가 크기적으로 다르잖아요. 네, 네, 개인들에 대한 행동을 보는 그에서도 지역은 인프라도 그거에 네, 네. 혹시 그런 거를 살펴보셨으면 공유해 보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번째는 저희 학과 이름이 이제 보건 정책 관리학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가 어떻게 실제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플랫폼 만드셨다고 하셔서 플랫폼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뭔가 정책 입안자들이 저걸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는 실제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뭔가 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네, 네, 네. 두 번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때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겨왔는데, 저희가 지금, 어, 말씀하셨듯이, 어셈블리 컨스티튜언스나 파라멘탈 컨스티튜언스라고 말하는 이 선거 지역에서의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사실 나왔을 때 되게 그 뉴스 미디어에서도 많이 이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선거구 단위별로 이제 어느 지역이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지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뭐 폴리티컬 어카운터빌리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근거 자료를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시판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너무 알아서 쓰라고 하면은 사실 그 유틸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RPM 시스템은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인데 이거 사이버 두 번째 브랜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를 가지고 이제 정책 위반자를 트레이닝하는 메터리얼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대학들이나 아니면은 그 정책 위반자들이 트레이닝 받는 그 과정에 이거를 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주신 이제 교수님께서도 멀티레벨 분석을 많이 하시니까 또 아무래도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개인 수준 말고 그 사회 수준에서의 지역 사회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소, 요인들 같이 봐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커뮤니티 단위의 지표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서, 하나의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보고자 한다면 개인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아그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개인 수준의 교육 수준이 아닌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뭐 교육 평균 교육 수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멀티레벨 모델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결정 요인들의 밸런스 패티셔닝을 했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 그러니까 그 여러 그 단위들에 있어서 그 커뮤니티 레벨의 중요도가 확실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더 이제 집중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 수준으로 동일하게 잡혀지는 지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수준으로 저희가 아는 정보를 좀 이렇게 지역사회 단위로 올려서 그거가 전반적인 행정의 어떤 필수 레이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하는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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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금이한테 말했거나 유행하고 중국어로 바꾸면 일단은 그 아까 연구자와 바꿔야 되는 거 어떻게 바꾸는지 조정해야 되는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이 다시 운영을 그때는 상황 일자리적으로 각해야 되는 거를 다른 것들 문제가 정부에서 내년에 저희 DK도 다였는데 다른 여기서 보는 게 어쨌든 생각에는 아까 그 빨간 것들 초록색 짜리 우리나라 비슷한 데라는데 그럼 이거는 내가 워낙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에 질문하고 뒤에 질문은 우리 대학내에서는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있다, 어떤 것 도와준다, 어떤 정도 네,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내에서는 그렇게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진술들을 알고 보면 관련된 것들을 제가 자꾸 이제 퍼블리시를 해서, 좀 약간 블랙리스트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연구에 있어서 클리니컬이나 오피니언 같이 좀 반복하는 글들도 쓰는 사람들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언제든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인도 내 연구진들과 같이 이거를 하면서 또 제가 데이터 상황을 분석하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 같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좀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과도 이제 같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이제 외부인으로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편한 같은 것들을 느끼긴 합니다. 느끼긴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인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보긴 했지만 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연구자로서 완전 바이어스되지 않은 이런 시각으로 좀 이런 연구들을 적용해 주는 거에 저는 좀 의미를 갖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온 지 4년 차 정도 돼가는데 여전히 한국에는 프로 연구들을 이제 그 외에 계신 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직 국내 연구자분들과는 그렇게 확실하게 접촉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교수님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문제들 공부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결정들을 얘기를 할 때는 특정 국가들에 이렇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국내 보건 문제를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국내 문제들도 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방법은 저희 이제 또 우리 학교 때 많은 교수님들을 좀 뽑아주시면 같이 이런 연구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롱미 교수님 하시는 연구 키워드 정도만 사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처음 듣는 저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점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특정 국가, 우리나라 또는 미국 이렇게 데이터만을 사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국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이제 몇 가지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나라마다 데이터의 퀄리티가 정말 다를 텐데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리미테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언더 뉴트리션하고 모탈리티에 대해서 아이들 모탈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존 통계가 잘 돼 있어서 벌스도 대부분 집계가 되고 데스도
집계가 되지만 저개발 국가는 태어난 것도 집계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죽은 아이들도 집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망이 굉장히 언더 이스티메이트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더 뉴트리션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같은 잣대로 보는 연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의 언더 뉴트리션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간만 언더 뉴트리션이어도 언더 뉴트리션으로 느낄 것 같고 정말 저개발 국가에서는 정말 심각한 사실 선진국 입장에서 대부분이 언더 뉴트리션이고 진짜 심각한 아이들만 언더 뉴트리션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 저개발 국가에서는 대수도 낮게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낮을 거고 언더 뉴트리션도 그럴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어소시에이션이나 이런 것도 언더 리스팅을 될 텐데 원래 갖고 그러면은 그러한 나라들은 지금 관찰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리미테이션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나라마다의 데이터 차이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거는 이것도 첫 번째 설명해 주신 연구에 대한 건데 2세 이전하고 이후의 언더 뉴트리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아이들 중에 언더 뉴트리션의 비율이 2세 이전이 더 높다라고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왜 높을까 이제 아무리 퀘스천 해도 진짜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 나라의 뭐 그런 다른 요소가 특별히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뉴트리션 차이가 나는 요소가 있을까? 혹시 2세 이전 아이들 중에 완전 뉴트리션이 심각한 아이들은 이미 다 사망을 해서 몰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세 이후는 더 작게 추정되는 건 아닐까?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주면서 첫 번째 일단 그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준 저소득 국가의 이제 그 역학 연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데이터 퀄리티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막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데이터는 USAID에서 중저소득 국가들의 이런 보건 관련된 지표들이 너무 없으니 1990년대부터 중저소득 국가들을 타겟으로 해서 매년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국가 대표성 있는 서베이이고 이제 국가마다 그거를 집행하는 국가 기관이 있지만 어쨌든 통과하고 있는 하나의 USAID라는 그 인스티튜션이 있고 또 유니세프에서 뭐 이제 수집하고 있는 그 데이터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안에서 수집되는 그 국가별로 뭐 변수들이나 아니면은 샘플링 스트래티지나 이런 거를 다 스탠다라이즈 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합쳐서 이렇게 좀 모든 그 변수들이 컨시스턴트하게 컬렉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국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수치들이 대부분 이제 언더스티메이션이 되어 있는 수치들일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가 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뭐, 베이스 레지스트레이션이나 데스 레지스트레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은 감안을 하고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언더뉴트리션과 같은 거는 키의 능력을 직접 잰 다음에 스플리처 그 생산 곡선을 보고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소득 국가에서 키랑 목록을 제공하는 거랑 저소득 국가에서 키랑 목록을 제공하는 거랑 똑같긴 하지만 물론 뭐 이제 내셔널 에러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왜 이전 아이들에 있어서 영양 실조가 더 높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기간이 더 취약한 사실 기간이기 때문에 전염성에 대한 노출이나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취약한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고소득 국가에서도 언더뉴트리션 문제가 많지 않겠지만 나이대를 보면 아마 2세 이전이 조금 더 높은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바이올로지컬한 버너러빌리티가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극심한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2세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세레브럴 바이어스로 인해서
2세 이후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프레발런스가 좀 더 이렇게 낮게 잡히는 그런 영향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앞전에 가봤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끝난 데에서